그래서 축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중, 예를 들면 인장력하고 압축력을 얘기할 수가 있고, 토션이라고 하게 되면 비틀림, 그 다음에 밴딩, 그럼 굽힘, 그 다음에 여기 쉐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트랜스버스 쉐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밴딩을 야기하는 그러한 그 하중에 의해서 나타나는 쉐어 포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쉐어 스트레스를 구했었는데, 요 쉐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버스 쉐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액시얼 로드, 토션, 밴딩.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 부재의 단면에 발생하고 있는 응력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8장의 주제는 사실상 이거가 메인 주제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소위 여기 프레셔 베슬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압력 용기라고 합니다. 압력 용기. 그래서 두께가 얇은 압력 용기 내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이 8장에서는 이 딱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별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thin walled pressure vessel 하게 되면 벽의 두께가 얇은 압력 용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력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군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소위 압력 밥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압력 용기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 프로판 가스, 그 프로판 가스를 왜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 용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압력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 이런 데서도 보면 증기가 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압력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압력 용기 내에서 발생하는 응력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압력 용기를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갖고 설계하기 곤란합니다. 이걸로 설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압력 용기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압력 용기를 설계하는 설계 규정이 별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그 캐픽이라고 전기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압력 용기에 대한 설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그 ASME에서 만든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걸 번역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해서 그 설계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설계 규정 하나가 뭐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그 부분을 이제 잘 읽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물론 기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력 용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의 내용은 뭐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thin walled라고 했는데, 이 벽이 얇다라고 하는 뜻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요것은 이제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압력 용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원통형이고, 이쪽 앞쪽하고 이 뒤쪽에 가서 뚜껑이 거기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압력이 이 모든 방향으로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쪽으로 지금 이제 밀려고 하는 힘이 생길 거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밀리는 힘이 생길 거고, 또 이쪽 면으로 보면 이쪽으로 이제 압력들이 쭉 작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얇은 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실린더 요 모양이, 이 실린더가 바깥쪽에 그 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요 두께 T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내경이 여기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 판을 가지고 그걸 쭉 말아서 원통형을 만들게 되면 바로 이런 실린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두께는 T고, 이게 이제 판의 두께가 되고,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센터에서부터 여기 요 중앙까지, 여기까지의 거리, 또는 요 안에 있는 것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분의 R, 그러면 T가 이제 작은 값이 되겠죠. R이 좀 큰 값이고, 이렇게 했을 때 T분의 R의 B가 10보다 크게 될 경우에 요 T는 thin wall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는 시그마 1, 시그마 2는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는 실린더다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벽인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이 재료역학 수준에서는 계산을 못하고, 이건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 두꺼운 벽인 경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응력을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R을 인너 레디어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따진 건데, 책에 따라서는 여기서부터 요 센터까지도 따진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 T가 워낙 작으니까 R 플러스 2분의 T를 해봐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너 레디어스를 따져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까지 따져도 뭐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얇은 벽을 가진 그 압력 용기라고 하는 거에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압력 용기의 타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판 가스를 보게 되면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쭉 길죠. 그 가스를 빼내올 수 있는 그런 그 마개가 이제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몸통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완전히 구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두께는 굉장히 이제 얇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구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구경했죠? 그렇죠. 선박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유 공장에 가게 되면 정유 공장에 굉장히 높이 세워놓고 그 위에 가서 이렇게 생긴 구조물들이 보이죠. 이게 이제 압력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 용기의 형태는 이렇게 구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이 실린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쪽이 안전할 것인지 아니면 구형 쪽이 안전할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되는 시그마가 작은 것이 안전한 건가요? 큰 것이 안전한 건가요? 작은 쪽이 안전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압력이 가해졌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압력을 지탱을 해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니까 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거를 만드는 방법하고 아까 구형을 만드는 방법하고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당연히 이게 쉽겠죠. 그러니까 쉬운 만큼 약간의 단점이 있는 거고, 어려운 만큼 또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형으로 만드는 것이 만들기도 쉬우면서 안전하기도 하다면
뭐 웬만한 압력 용기는 다 구로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원통형 압력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원통형이고, 여기 좀 받침대 모양 때문에 이게 마치 이게 요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른 면을 얘기합니다. 자른 면. 근데 실제로 요 생긴 모양은 원통형이에요. 그래서 요 반경 R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그 실린더 면에 요 바깥쪽의 표면에 있어서의 응력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좌표축을 이쪽을 X축으로 잡고 여기를 Y축, 그러니까 Y축이 여기 길이 방향으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Z축이 위로 잡고, 그 다음에 Y축하고 Z축의 수직한 방향 여기를 X로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요것은 뭐냐면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죠.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이란 얘기는 뭐냐면 요 Y축 방향으로의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길이 방향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1은 뭐냐 하게 되면 요 원주를 따라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지금 시그마 1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요 엘리먼트를 생각할 적에 여기 시그마 1하고 시그마 1은 여기에 이제 결국 접선 방향이 되겠죠. 요 그림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이쪽 길이 방향에 이제 접선 방향이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는 서로 수직을 이루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Y축, 여기가 이제 Z축이 돼서 서로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 바깥쪽으로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스트레스가 지금 두 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이 안에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얘를 이제 미는 힘 때문에 틀림없이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또 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이 두 축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 되겠죠. 소위 뭐냐면 여기 센터에서부터 봤을 때 R 방향, 여기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있을 때 힘이 이제 압력이 이쪽으로 이제 가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요소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럼 그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 어떤 각도이겠어요? 당연히 90도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그마 3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시그마 3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여기 표면에는 힘이 가해진 적이 없습니다. 전부 이 안에서만 지금 압력이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서 시그마 3는 0이 됩니다. 이게 가장 바깥쪽 표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쪽은 어떻게 될까요? 안쪽. 지금 이렇게 두께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이쪽 안에서는 틀림없이 압력을 바로 받고 있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 여기서 압력이 있으니까 이 면이 요쪽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 실린더의 안쪽에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 힘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R 방향 쪽으로 스트레스가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압력이 이쪽을 이렇게 밀고 있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에어리아가 있고 거기에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압력이 좀 작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되겠죠. 스트레스하고 압력하고 단위가 어때요?
압력의 단위는 뭔가요? 어떤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이죠. 그러면 스트레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도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쪽에서는 틀림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에서는 스트레스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시그마 3 방향의 스트레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보게 되면 시그마 2가 지금 이쪽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롱기튜디널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길이 방향의 응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축 방향이죠. 그래서 액시얼 스트레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마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주 방향으로 이쪽 원주 방향을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원주 방향의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circumferential stress. 이게 이제 원주 방향의 응력이다 라고 이제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후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모양 자체가 후프처럼 생겼죠. 그렇죠? 요걸 지금 여기 시그마 1이 요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요 모양이 마치 후프처럼 생겼다. 그래서 후프 스트레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액슈얼 스트레스라고 부르면 당연히 후프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거고, 롱기튜디널 스트레스라고 부르게 되면 서컴피어렌셜 스트레스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시그마 1과 여기에 시그마 2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봅니다. 자, 일단 여기가 더 쉬우니까 여기를 먼저 하죠. 롱기튜디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 방향의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지금 요 그림에서 어디를 자르냐 하면 요 면으로 얘를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 그 면에서 여기 시그마 2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잘라서 잘린 면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할 거고, 요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압력이 있는 거죠. 가스 압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가스 압력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도 밀 거고 이쪽 방향으로도 밀 건데, 여기서 지금 시그마 2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응력이겠어요? 당연히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때문에 나타나는 거겠죠. 그럼 여기 길이 방향으로 보게 되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이 뭡니까? 카바죠. 카바. 뚜껑 부분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 압력이 작용을 해서 이쪽 면에 골고루 퍼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 면적에다가 압력을 곱해주게 되면 힘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미는 토탈 포스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 파이 r 제곱에다가 p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 r 제곱에다 p를 곱한 것이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는 토탈 뭐죠? 토탈 힘이죠. 토탈 포스죠. 토탈 포스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시그마 2가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그마 2가 여기를 쭉 따라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쭉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이쪽 방향의 토탈 포스가 결국 이쪽에 작용하고 있는 토탈 포스와 같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서의 토탈 포스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면 시그마 2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고 있는 힘이니까 이 시그마 2에다가 이 면적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원주의 길이에다가 여기 t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2에다가 2파이 r 하게 되면 원주의 길이고, 거기에다가 t를 곱하면
이제 요 주위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파이하고 파이는 없어질 거고 여기 R 하나하고 여기 R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파이하고 또 파이가 없어지고 그럼 이쪽에 남는 것은 2하고 T가 남고 여기는 R하고 P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2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2T분의 PR이 됩니다. 근데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을 지름으로 표시를 한다면 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4T분의 PD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이제 이 식을 많이 사용은 합니다. 시그마 2는 2T분의 PR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프 스트레스를 구한다 하게 되면 후프 스트레스는 여기에서 어떻게 면을 자르냐 하면 사실상 요거보다는 이쪽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요 카바의 뚜껑에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쪽 요걸 이렇게 잘랐을 때, 요걸 이렇게 잘랐을 때 요 위쪽에 압력에 의해서 위쪽으로 발생하는 힘들이 쭉 나오겠죠. 자, 다시 얘기하면 일단은 여기에서 요 B라고 하는 것과 여기 A라고 하는 요 면을 가지고 요 조그만 요 후프 형태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 잘라낸 다음에 고기를 이쪽 반을 자르듯이 또 반을 잘라요. 그렇게 되면 그림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하게 그 중심을 지나가는 이제 면이고 그 다음에 P가 이쪽 면으로 이렇게 쭉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P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지금 이 면적이 이쪽 방향의 힘을 받을 건데 그 힘을 여기에 있는 요 면하고 요 면에 있는 시그마 1이 그 힘을 지탱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P에 의해서 이쪽에 작용되는 힘이 얼마냐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힘을 어떻게 구하죠? 압력이 이렇게 쭉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쪽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보통 프로젝션 면적을 사용하죠. 그래서 투영된 면적, 요것을 이쪽에다가 투영을 시키게 되면 직사각형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직사각형에다가 P를 곱해준 것이 이쪽 방향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거의 투영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면에다가 지금 투영을 시켰다 그러면 높이가 2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께가 T니까 2R T가 될 겁니다. 그죠? T가 있고 그러니까 2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DY가 되겠죠. DY가 됩니다. 그래서 T에 여기 DY에다가 2R을 곱한 게 면적이고 여기에다가 P를 곱해주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이 다 나오겠죠. 자, 투영된 면적으로 해서 물론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계산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요걸 이렇게 돌려놓으면 여기가 이제 시그마 1이 되고 여기가 또 시그마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폭이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놓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R축이 될 것이고 여기가 세타축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무의 요소를 취한다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세타만큼 가서 여기에 d 세타만큼 이렇게 조그만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받고 있는 그 면적은 바로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러면 여기에 면적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니까 요 길이는 R에다가 d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용을 하는데, P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죠? 이렇게 작용하나요? 당연히 이 면에 수직한 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P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거의 이제 성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PY가 되겠죠. 그래서 PY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P에다가 P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쪽 여기가 세타고, 그러면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가는 힘을 우리가 저희 D에 FY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겠죠? 이쪽 힘이라고 하는 게 지금 PY니까 P에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R D 세타가 요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폭이 되겠죠. 폭. 여기서 지금 요 폭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폭이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여기가 DY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DY를 이렇게 곱한 게 DFY가 되겠죠. 그럼 이 FY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인테그랄 P 사실은 P도 컨스턴트 하니까 컨스턴트한 걸 다 꺼내면 P, R, DY가 컨스턴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세타, D 세타 요것만 남죠. 그럼 이 세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 놓고 그거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배의 P, R, D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죠? 사인을 겪고 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제로부터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 그냥 1이 됩니다. 1. 그래서 이것이 2배, 그러니까 P에다가 2R 곱하고 여기에다가 DY를 곱한 것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탈 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이 결과는 결국 요 P에다가 여기 2R 곱하기 DY 한 거가 같다. 그래서 프로젝션 에어리아에다가 P만 곱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P에다가 프로젝션 면적이 2R 곱하기 DY가 되고, 근데 그 힘을 전부 누가 받아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시그마 1이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시그마 1에다가 여기 DY 곱하기 T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2배의 시그마 1 dy t가 됩니다. 그래서 dy하고 dy 없어지고 2하고 2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t만 남죠. 여기는 2r이 남고, 여기 pr이 남고, 그래서 시그마 1은 t분의 pr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r을
이제 지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d가 돼서 2t분의 pd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던 시그마 1 그러니까 후프 스트레스는 t분의 pr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롱기투디널 스트레스는 여기 2t분의 pr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압력 용기 내의 압력은 얼마입니까? P죠. P. 그러니까 똑같은 P가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방향에 따라서 이쪽 방향은 T분의 PR이고 이쪽 방향은 2T분의 PR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쪽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방향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원주 방향이 더 위험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계산을 했는데 시그마 1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폭발을 했다 아니면 얘가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균열이 생길까요? 이쪽 방향으로 균열이 생길까요?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균열이 생길까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시그마 1이 크기 때문에 시그마 1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느 쪽이 찢어져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알지만 거기 사진이 하나 있죠? 그 찢어진 모양을 보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찢어져 있어요? 길이 방향으로 찢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찢어지는 이유도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형의 압력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뭐 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점을 찍어서 미소 요소를 생각해도 그거는 어디나 다 똑같은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를 찍었다 해도 좌표축만 돌려놓으면 결국은 또 똑같은 게 되고 또 다른 데를 찍어도 그거 돌려놓으면 또 똑같은 데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마 1, 시그마 2를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면에 있어서의 미소 요소를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 방향 스트레스하고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가 서로 어떻게 나올까요? 이래저래 다 똑같잖아요. 다 대칭이고 뭐 점대칭이고 뭐 중심을 지나면 뭐 면대칭도 되고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하고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는 결국 같아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같아지니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2로만 지금 표현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2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면으로 얘를 딱 자릅니다. 그러면 절단면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시그마 2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을 따라서 쭉 생기는 스트레스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그 벽 두께를 따라서 시그마 2가 이렇게 쭉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안쪽에서는 지금 P가 이쪽 요 반구를 이제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밀고 있는 토탈 포스는 어떻게 구해요? 투영된 면적에다가 힘을 압력을 곱해주면 되니까 지금 이 구에 있어서 요 반구를 투영시키면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원이니까. 그래서 파이 r 제곱에다가 P를 곱해주게 되면 이쪽 방향의 토탈 포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 있는 시그마 2가 지탱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시그마 2는 어떻게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이제 벽 두께를 쭉 따라서 이렇게 시그마 2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2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데 면적은 어떤 면적이 되느냐 하면 바로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은 아까도 구했듯이 원주의 길이에다가 t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2파이 r에다가 t를 곱해주게 되면
요거의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다 시그마 2 곱해주고 아까 구했던 거하고 이게 같아야 된다. 풀면 뭐 파이하고 파이 없어지고 R하고 R 없어져서 2T분의 PR이 됩니다. 근데 요것은 어느 방향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스트레스는 하나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2T분의 PR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압력이 가해졌을 때 원통형에서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 형태로 있을 때는 그냥 시그마 2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2가 지금 얘하고 같기 때문에 시그마 2로 표현한 것 뿐이고 결국은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구형 쪽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구형으로 이런 형태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정유회사 딱 나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그 소위 기름통 같은 걸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금방 유도했던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를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cylindrical pressure vessel 그러면 원통형 압력 용기가 됩니다. 원통형 압력 용기가 has an inner diameter of 1.2 meter.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인너 다이아메터가 1.2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2m입니다. 거기에 thickness가 12m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겨우 12mm밖에 안 됩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얇죠. 아까 기준은 얼마였었죠? T분의 R이 10보다 커야 된다. 이게 기준이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훨씬 크죠. 자, 이때 determine the maximum internal pressure it can sustain.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 되도록 유지하려고 하면, 지탱하려고 하면 그 압력 maximum internal pressure를 어떻게 이제 계산하겠는가, 그 얘기죠. So that neither is circumferential, 원주 방향의, nor is longitudinal stress component exceed 140 megapascal. 그러면 circumferential stress나 아니면 longitudinal stress의 그 성분이 140 megapascal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지를 하려고 하면 maximum internal pressure는 얼마로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under the same condition, 똑같은 조건 하에서 what is the maximum internal pressure that a similar size spherical vessel can sustain. 그거를 유사한 구 형태의 압력 용기를 사용을 한다면 최대 내부 압력을 얼마로 하면 되겠는가.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압력 P가 지금 존재를 할 거고, 그러면 계산한 것이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지금 위험하죠? 시그마 1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안전한 내부 압력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압력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이 더 컸었으니까 시그마 1을 구하는 식은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그마 1이 140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40을 넣고, 그 다음에 T가 12mm,
그 다음에 R이 아까 다이아메타가 1.2m라고 그랬으니까 600m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를 이제 놓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P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P, 요만한 사이즈의 P가 가해지고 있다면 시그마 1이라고 하는 것이 140MPa에 딱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그마 2를 계산했을 때는 얼마였겠어요? 당연히 이거의 절반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70MPa 정도가 걸렸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있는 시그마 2는 70MPa이 걸렸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형 용기로 이거를 바꿔준다라고 했을 때 압력은 그러면 얼마큼 더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그러면 그 구형 압력 용기에서는 시그마 2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2라고 하는 것이 140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배의 T의 PR이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이게 5.6MPa이 됩니다. 결국은 이 계산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계산에 의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죠. 140에 도달할 때에 실린드리칼에서 P가 이만큼이 이제 가해져야 된다면 구형에서는 이거보다 몇 배를 더 지탱할 수가 있어요? 2배를 지탱할 수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서 5.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뭐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The maximum stress in the radial direction, 그러니까 반경 방향에 있어서의 최대 응력은 occurs on the material at the inner wall of the vessel. 그러니까 그 용기의 안쪽 벽에 있는 그 재료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실린드리칼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은 여기에 있는 엘리먼트를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해서 시그마 1이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시그마 2가 나오고, 근데 R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게 R 방향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어서의 요 표면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얼마가 돼요? 표면에 있어서는 제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P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시그마 R은 P가 되는데 압축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이게 3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시그마 3는 결국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MPa이라고 하는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얇다고 그랬으니까 요 내부에 있어서의 P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P잖아요. 그럼 결국 여기에 있어서의 스트레스가 P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까지 줄어야 돼요? 0까지 줄어야 됩니다. 0까지. 근데 여기 있는 P하고 여기 있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지금 시그마 1이라고 하는 것은 T분의 PR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그마 3라고 하는 것이 P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시그마 3라고 하는 게 P죠? 그럼 시그마 1하고 시그마 3를 비교해보면 T분의 R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T분의 R이 무엇보다 커요? 1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1이 시그마 3에 비해서 10배 이상 크다는 거죠. 10배 이상.
더군다나 여기 같으면 1.2m에 12mm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배가 아니라 거의 100배에 육박하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큰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에서 여기에 있는 이 P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P에 비해서 훨씬 크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압력 용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용기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두 가지밖에 없고 실린드리칼 베스라고 스피리칼 베스라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린더에서는 길이 방향의 응력이 이 T분의 PR로 나타나고 원주 방향의 응력이 T분의 PR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구형인 경우에는 이 T분의 PR로 나타난다. 그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Combined Loading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Most often, the cross-section of a member, 부재의 단면은 is subjected to several of an internal axial force, bending moment, or torsion of loading simultaneously. 그래서 이 부재에 있어서의 단면은 이 여러 개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 개가 어떤 거에 여러 개냐면 internal axial force, 그러니까 내부 축하중, 그 다음에 내부 밴딩 모멘트 또는 밴딩 모멘트 또는 토션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액시얼 포스, 밴딩 모멘트, 토션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The method of superposition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resultant stress distribution. 그래서 합 응력의 분포를 결정하기 위해서 슈퍼포지션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하중이 동시에 걸려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스트레스가 한 개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나타난 거니까 여러 개니까 그걸 합 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재료역학 원에서도 중첩법을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중첩법을 사용하려면 이 조건이 꼭 만족이 돼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linear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stress and load. 그래서 스트레스와 하중이 서로 선형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1차식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축하중이 걸렸다 라고 했을 때 축하중에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해요? 시그마는 A분의 P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응력과 여기에 있는 하중이 서로 1차식이죠. 서로 선형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가 걸려 있을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I분의 M Y로 구하죠. 이때도 여기에 M하고 여기에 스트레스가 서로 1차식으로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션에 대해서는 타우가 있겠죠. 타우는 J분의 T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 T라고 하는 게 토션이고 여기가 이제 응력이니까 타우와 T도 역시 1차식으로 지금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 하중하고 스트레스가 서로 선형 관계를 유지를 해야만 우리가 중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deformation shoul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change in load. 그러니까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중에 있어서의 변화를 아주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중을 가하게 되면 재료가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형에 의해서 하중의 상태가 변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핌을 배웠으니까 구핌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P라고 하는 하중을 주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구핌 변형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굽히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돼서 여기에 있었던 점이 이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제 변형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위치가 요거하고 똑같이 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P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힘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이쪽에 와서 이렇게 서게 되겠죠? 더군다나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점이 여기 일로 오게 되니까 이 점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찾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라지 디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대변형이라고 합니다. 재료역학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스몰 디포메이션입니다. 스몰 디포메이션. 이거는 라지 디포메이션.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스몰 디포메이션인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서 요 위치가 바로 아래에 놓인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할 때만 우리는 중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재료역학은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뭐예요? 스몰 디포메이션만 따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중의 종류를 다 배운 겁니다. 그렇죠? 액슈얼 포스도 배웠고 밴딩도 배웠고 토션도 배웠어요.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하고 하중이 1차식이죠. 그러니까 재료역학 문제를 풀 적에 중첩법은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첩법이 적용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항상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금방 한 거지만 자, 포스 P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A분의 P로 계산을 했고 또 이건 뭐죠? 트랜스버스 쉐어가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우가 IT분의 VQ입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하중은 뭐예요? V죠. V하고 타우가 지금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인 경우에 시그마는 I분의 MY로 계산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스트레이트 빔, 직선 보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곡선보의 경우에도 시그마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M이라고 하는 게 모멘트고 Y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뭐 AER-Y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에 보면
굽힘의 6.8절인가 거기가 커브드 빔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커브드 빔. 거기에 가보면 이제 요 공식이 유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셔널 모멘트는 이제 T가 작용할 때 그때 타우는 J분의 T로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것은 단면이 원형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형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계산한 것은 thin walled tube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2배의 AM T분의 T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AM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우리가 이제 얇은 튜브,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축에서 여기 센터를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선으로 이루어지는 이 면적을 우리가 A의 M이라고 놨었습니다. 여기에 두께를 우리가 T라고 놨었고, 그래서 여기 타우라고 하는 것은 2배의 AM 그 다음에 T분의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또 한 적이 있죠? 뭐에 대해서 했어요? 솔리드 샤프트이기는 한데 그것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 아니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 아니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때 타원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5장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유도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탄성학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타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금방도 얘기했지만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우리가 결과적인 응력을 구한다.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설명인데, once the normal and shear stress component for each loading, 그러니까 각각의 하중에 대한 노멀 스트레스와 쉐어 스트레스의 성분들이 have been calculated, 계산이 되었다면, 그렇죠? 계산이 되었다면 use the principle of superposition, 중첩법의 원리를 사용한다. to determine the resultant normal and shear stress component, 그 노멀 스트레스와 쉐어 스트레스의 합의 성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중첩법의 원리를 사용한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면 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다 뭐예요? 다 시그마입니다.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뭐예요? 다 시그마입니다. 그 다음에 토션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다 전단 응력이고, 트랜스버스 쉐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다 전단입니다. 그러니까 전단 응력은 전단 응력끼리 더하면 되고,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는 시그마대로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시그마하고 타우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향인데 어떤 거는 타우가 되고 어떤 건 시그마가 되고 그러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자. A force of 15 kN is applied to the edge of the member shown in figure. Neglect the weight of the member and determine the state of stress at point B and C. B하고 C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응력의 상태, state of stress, 그러면 응력 상태를 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새삼스럽게 이런 말이 있죠. Neglect the weight of the member. 무슨 뜻이에요? 무게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산하면서 무게를 고려한 적이 없죠? 왜 없었을까요? 무게에 비해서 외부에서 가해주는 하중이 엄청 컸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 준다라고 한들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있듯이 15kN이 여기 엣지에 가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길이가 이제 100mm이고 이쪽 방향의 길이가 40mm예요. 자, 그러면 여기 B점하고 C점에 있어서의 응력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를 우리가 잘라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를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B하고 C가 있으면 바로 요 위치를 잘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자르게 되면 자른 면에서 뭐가 생겨요? 내부 하중이 생기겠죠. 자, 그 내부 하중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 이것 때문에 생기죠. 자, 이거를 자, 이러한 하중을 우리가 소위 이퀴벌런트 포스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등 힘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체하면 되죠? 자, 이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게 되냐 하면 15kN이 여기 센터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15kN이 좀 눌리고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네, 그럼 15kN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거리 때문에 뭐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15kN 곱하기 50mm에 해당하는 만큼의 모멘트가 작용하죠.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15kN을 중앙에다가 작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15kN에다가 그 다음에 50mm 곱한 모멘트를 이렇게 주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하중 형태하고 이것이 바로 동등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 면에 이거를 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내력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내력이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뭐 그냥 계산을 할 수 있겠죠? 15kN이 여기 작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15kN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15kN 50mm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B, 여기 C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B점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까요? 15kN 때문에 일단은 압력을 받겠죠. 압축력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면적으로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바로 균등하게 이 면에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나오겠죠. 그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이 점은 인장응력일까요? 압축응력일까요? 응? 인장응력이 나오겠죠. 여기는 압축응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가 지금 모멘트니까 I분의 MY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사이즈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요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C를 포함하고 있는 면으로 자르게 되면 거기에서 내력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5kN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A분의 P고 면적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40이니까 100 곱하기 40분의 15kN
뉴턴.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3.7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50kN 밀리미터 때문에 요 B점에 나타나는 응력과 C점에 나타나는 응력의 사이즈는 같겠죠. 다만 여기서는 인장 응력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압축 응력이 나온다.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축에 대한 거죠. 이 축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B가 될 겁니다. 여기가 H가 되고, 그래서 12분의 B, H의 3승. 이게 I가 되고,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750kN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여기 50mm니까 50을 집어넣고, 그러면 11.25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한 거죠. 그걸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 B점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주면 되고, C점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얘를 빼주면 돼요. 나머지는 쭉 따라가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게 지금 노멀 포스 15kN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분포예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멘트 때문에 나타나는 거, 여기 인장 응력, 여기 압축 응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리절턴트 스트레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여기 0이라고 하는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요것은 지금 뭐 소위 뭐죠? 닮은 꼴을 가지고 지금 계산한 건데, 지금 뭐 요걸 가지고 보게 되면 7.5에 해당하는 길이가 x고, 그 다음에 여기 15에 해당하는 여기 길이가 100-x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x의 위치를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지금 3.75니까 여기가 3.75니까 여기 중에서 여기 어딘가에 3.75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3.7, 여기에 3.75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아도 결국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 뭐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스트레스 분포와 이렇게 나오는 스트레스를 각각 구해 가지고 그것을 중첩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리절턴트 스트레스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지금 여기 압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장이니까 요거 더해서 7.5가 나왔죠. 인장력으로. 그래서 7.5의 인장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곳에서는 요 점이니까 요 3.75하고 11.25를 더해서 15가 됐어요. 그래서 C라고 하는 곳에서는 15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압축 응력만 걸리게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예제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예제가 이제 뒤에 하나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